네,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 전략에 관련해가지고 미래 건축에서의 어떤 이슈되는 부분들, 드론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고층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은 아무래도 규모가 높은 그런 건물이 되겠죠. 높이가 높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은 조금 더 그냥 개념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볼 것이고, 특히 이제 건설 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설 산업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와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이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화석 원료를 쓰지 않고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시대로 바뀌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원자력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에너지를 대체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건설 산업의 건설 분야, 즉 건축물이 안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유해가스들도 많이 배출되는 것이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움직임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초고층 건축이라는 것, 우리가 말 그대로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사진의 그림에 보게 되면은 세계 지금 현재 1등부터 10등까지 높이를 가지는 건물들 예를 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가 9위 정도 높이를 차지하네요. 555m 정도 높이를 가지는 롯데월드 타워, 서울 잠실에 있는 것이죠. 2017년도에 123층 높이로 이렇게 건설된 이러한 구조물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은 이거죠.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고 828m의 높이를 가지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핀 꽃이라는 두바이에 있는 이러한 건물인데, 나도 직접 한번 가봤어요. 공사할 때 한번 가봤었는데 대단한 규모 들어가요. 우리나라 삼성건설이 건축한 아주 자랑스러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올해나 내년에 완공될 건물이 제다타워라는 건물입니다. 1007m 건물. 그 한라산 높이가 1950m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반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건물이죠. 과연 이런 건물에 누가 살 수 있을까라고 뭐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뭐 다 살게 되죠. 그죠? 이런 건물들은 전부 다 복합 용도의 건물입니다. 호텔도 들어가고 오피스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용도의 어떤 건물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설계되는 이러한 건물이죠. 우리가 그 건물의 높이를 보면은 저층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고층, 그 다음에 초고층, 그 다음에 초초고층, 그 다음에 극초고층,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저층하게 되면 한 5층 정도 미만 정도를 저층이라고 그러고, 중층하면 한 6에서 한 15층 정도 될 것이고, 그죠? 고층하면 10에서 한 40층 정도, 초고층은 한 40 이상, 초초고층은 500m 이상, 그죠? 극초고층은 한 1000m 뭐 이상, 이런 식으로 뭐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건물들은 뭐 한 고층 정도 건물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통 20층 뭐 25층 건물 흔하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초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을 점점 변화되고 진보되어 왔죠. 그래서 보다 넓어지고 보다 높아지고 보다 깊어지는, 그러니까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육관이라든가 뭐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공연장, 그 다음에 킨텍스나 뭐 코엑스처럼 그런 전시장, 그죠? 그랜드 볼륨처럼
뭐 대형 컨퍼런스 회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기둥 없이 넓은, 그러니까 그걸 무주 공간이라고 하는데 기둥 없는 공간, 그런 장스팽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깊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땅속으로 건물도 들어가지만 토목 구조물도 들어가죠. 지하철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해저 터널로 바닷속으로도 터널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땅속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높이는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50m, 100m, 500m, 1000m 이렇게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서 현대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 뭘 초고층 건축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고층 건축은 일단 세계 초고층 도시 주거 협의회하고 한국 초고층 건축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정의한 걸 보게 되면 층수로는 50층 이상, 높이로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이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장비, 건물의 높이하고 건물의 폭의 그 비율, 그러니까 폭도의 단변 길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부르즈 칼리파, 아까 말했던 828m짜리 그 중동의 두바이에 있는 이러한 건물인데, 이 건물의 이 폭, 그 다음에 이 건물의 폭이죠, 이게. 이 건물의 높이, H. 그러니까 H하고 D를 나눴을 때 이거에 5보다 크면 초고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횡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 형식. 횡하중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이나 지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에 저항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 형식. 여기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벨트, 트러스, 플러스 아웃리거 층이라 그래요. 우리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역도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역기를 들기 전에 허리를 확 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하게 허리띠를 차가지고 코어 힘을 높이고 코어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처럼 건물에도 중간중간 이런 그 허리띠 역할을 하는 벨트 트러스, 벨트잖아요, 그죠? 벨트 트러스를 설치하고 벨트 트러스하고 건물 내부를 연결하는 아웃리거라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요 개념이라든가 원리들은 여러분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그 횡하중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형식을 도입할 때 이것을 초고층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다 잊어버려도 이거 50층 이상, 200m 이상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초고층은 초고층보다 높은 거죠. 높이가 500m 이상일 경우. 그죠? 그래서 500m 이상을 초초고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다시피 500m 이상 되는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0m 이상으로 인식도 바뀌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초고층에는 거주 인구가 한 2만에서 70만 명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수만 명의 인구가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 그죠? 도시가 되기 때문에 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이 건물에 다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고층을 슈퍼, 톨, 빌딩, 그래서 STB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하이 라이즈 빌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슈퍼톨 빌딩으로 하는 것이 여기 이제 STB라고 있죠, 그죠? 초고층이다, 초고층 건축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초초고층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트라, 슈퍼, 톨, 빌딩. 그래서 울트라라는 개념입니다. 울트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되고 있다. 그래서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고층 건축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도시의 평면적인 외연 확산을 방지한다. 기존의 도시는 이렇게 발전돼 왔어요. 수평적으로 뻗어나갔죠. 그죠?
여기에 학교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집에서 한참 수평적으로 떨어져서 학교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사무실이 있기도 하고, 그죠? 떨어져서 공장이 있기도 하고, 병원이 있기도 하고, 그죠? 체육관이 있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갔었어요. 땅이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뻗어갔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자동차가 될 것이고, 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도보 이런 개념을 뻗어나갔죠. 그런데 초고층의 개념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뻗어나가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던 각종 기능들을 수직으로 쌓은 거죠. 집이 있으면 집에서부터 내려가면 학교가 있고, 또 내려가면 병원이 있고, 또 내려가면 사무실이 있고, 또 내려가면 뭐 생산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평동선은 자동차가 주로 담당하겠지만은 수직 도시에서는 뭐가 담당하겠어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되겠죠. 수평적인 도시가 수직적인 도시로 가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건물들이, 그죠? 작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답답한 이런 상태가 되지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건물 하나가 다 이런 요소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공간들이 여유 공간, 개방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에 개방감을 제공한다. 즉 오픈 스페이스를 이런 데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시원한 이런 모습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영어로 다 돼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1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300개가 있어요. 그러면 3만 제곱미터에서 이거 3헥타르라 그래요.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예요. 10,000제곱미터면은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3,0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을 가지는 이러한 주택을 이렇게 100개를, 300개죠. 300개를 짓는 거를 800제곱미터, 한 층의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50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은 역시 3만 제곱미터로 돼가지고 3헥타르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 이제 75%를 본 것은 여기 중간에 이제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뺀 겁니다. 왜냐면은 100제곱미터짜리면 100제곱이면은 한 3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30평 정도 되는 건물이니까 1층이라고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고층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그죠?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나머지 공간 75%를 건축으로 본 거죠. 그래서 3헥타르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보기 어때요? 여기는 좀 밀집된 것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개방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스페이스에 의해서 개방되고 또 녹색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이 결과적으로 이게 주거 환경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기술적으로 또 재료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그러한 거부감들을 많이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팽창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죠. 우리나라도 지금 땅이 부족하잖아.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재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는 건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어때요? 땅이 넓으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동은 왜 높이 올라가냐? 중동은 땅이 넓긴 하지만 쓸모없는 땅이잖아.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땅, 개발이 한정된 땅이 별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한정된 땅이니까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밀집된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이 많고 평평한 땅이 별로 없어서 결국 건물을 지으려면 산을 깎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는 부담이죠. 그래서 결국 소고층 건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이게 서울의 강남의 도곡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타워팰리스라는
건물이 있죠. 그죠? 아파트 건물인데 타워팰리스는 3단계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42층에서 60 몇 층인가 66층까지 있나? 이렇게 층수로 이렇게 규모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삼성건설에서 지었는데 초기에는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어요. 102층짜리 건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이게 2000년대,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초고층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높이가 높은 게 들어서니까 주변에 햇빛을 다 가릴 거 아니냐, 그림자가 생기고 자동차가 많이 모여들어서 교통이 불편할 것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단지를 밀집한 단지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다가 그죠? 답답하죠 이게 그죠? 실제로 이 주변 도로를 다니면서 여기를 바라보면 꽉 막혀가지고 오픈된 게 없잖아요 이게 그죠? 좁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람도 굉장히 좁아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오픈된 공간이 많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방감도 줄 수가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빠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 연면적이나 비슷하다고 한다면 자동차나 에너지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하게 소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른쪽 초고층으로 갈수록 효과는 높아지는 거고 도시의 어떠한 역동성도 보게 되면은 밋밋한 부분에서 높낮이가 있는 이런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다이나믹한 도시의 어떤 생동감을 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렇게 같은 요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하고 뭐 저층 건물하고 옆면적이 같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로 그림자를 지는 게 좋은지 이런 상태로 그림자가 생기는 게 좋은지를 효과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림자의 폭과 길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경우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훨씬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층 건물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인데 그 발전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굉장히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화에서 보았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앞으로 분명히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술로는 1007m 아까 제다타워라고 했죠. 그죠? 사우디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타워가 1007m 이렇게 거의 완공된 상태에 있는데 계획된 건물들을 보게 되면은 두바이 시티타워를 해가지고 높이가 2400m, 400층짜리 건물입니다. 실제로 현재 기술과 그 다음에 자본으로 지을 수 있는 거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의문시되는 이런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도 이렇게 쭉 피라미드 형태로 올라가면서 꽈배기처럼 비틀어져 있는 이러한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두바이 가면은 뭐 역시 여러분 가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첨단 신도시의 개념이죠. 그죠? 초고층 건물이 즐비하고 뭐 자동차라든가 각종 도시 기반 시설들이 첨단을 달리는 그러한 아주 현대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여기는 지금 바다를 메워가지고 여기는 이쪽에 있는 바다들은 이제 잔잔하기 때문에 만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태풍이 지나간다든가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뭐 기후나 환경 조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중간 전망대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건물들을 계획한 예가 있고요. 그다음 울티마 타워라고 높이가 3,200m네요. 대단하네, 그죠? 3,200m. 이 밑변의 그 폭이 1.8km, 1.8km. 뭐 숫자로 보니까 이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런 거죠, 그죠? 예상 거주 인구는 한 100만 명 정도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그 부르주 두바이가 그 부르주 칼리파, 그죠? 이 건물 828m짜리 건물이 요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비했을 때 828m니까 4배 정도, 그죠? 4배 정도 높이가 높은 그러한 건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울티메 타워가 다른 말로 2마일 하이, 그러니까 1마일이 1.6km잖아요, 그죠? 2마일이니까 3.2km, 3,200m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로 봤을 때 어쨌든 대단한 이러한 건물들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건물도 있어요. 엑스시드 4000이라 해가지고 높이가 4km고 바닥의 지름이 6km입니다. 여기가 이게 6km. 6km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네, 그죠? 높이가 4km. 구름 위에 높이가 500m만 되더라도 구름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높은 이런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건물들은 사실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한 이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시드는 그 일본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라고 하는 대성건설, 다이세이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계획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배경으로 했느냐,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어떤 인력, 기술력, 그죠? 결과 기술력이죠. 이런 것들을 총동원했을 때 인간이 건축 가능한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연구를 해보니 한 4,000m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4,000m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을 한번 계획해보자 라고 계획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일반 상업용으로 쓰겠지만은 그 이상은 군사용이나 연구용 시설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러한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정말 우리가 만화에서 봐왔던 공상과 SF 영화 이런 데서 봐왔던 어떠한 도시가 하나에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층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층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잠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에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요즘.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상기온도 발생하게 되고, 지구의 삶의 질,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좀 이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할 것이냐, 즉 어떤 걸 말을 하고 있냐면 2000년대에 누리던 2000년대와 같이 2000년대에 누리던 인간 삶의 질이 2050년도에도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30년 뒤에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대에 지구의 인구가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2050년도에는 2000년도와 똑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보다시피 2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2개. 지구가 2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보다 하면 150%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용량 가지고는 커버를 못 한다는 거죠. 심각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지구가 2개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성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예요? 현재 지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쓰레기도 줄여야 될 것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될 것이고, 인간 삶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오게 되면은 이게 오존층이죠.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 에너지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외선은 반사시키고 적외선은 빨아들여가지고 효과를 얻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문제는 오존층 안에 있는 우리 지구가 문제인 거예요. 지구에서 이런 것처럼
각종 산업 개발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축적시키고 배출시켜요. 그 다음에 프레온 가스를 배출시켜. 이 프레온 가스는 특별히 상층부에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시킵니다. 오존층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축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기층에 그러한 가스들이 차버려요. 가스들, 차폐가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이 에너지, 즉 뜨거운 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에 갇혀가지고 다시 지구로 반사돼 버려. 그러니까 지구는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해수면이 10에서 25cm 상승했대. 왜? 빙하가 녹았으니까. 그죠? 빙하가 녹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홍수가 나고 인해 가지고 모래가 흙이 쓸려 나가 가지고 자꾸 물을 메꿔 강을 메꾸고 바다를 메꾸니까 물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55년 동안 온실효과로 지구 평균 0.8도씨 정도 상승했대요. 만약에 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의 대재앙이 다시 한번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요. 모든 북극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지구를 아주 얼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빌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건축비는 한 전체의 20%예요. 어떤 20%냐면 수명주기. 건물이 건축되고, 그죠? 사용되고, 그 다음에 폐기되는 거죠. 이거를 수명주기라 그래요. 이 주기 동안에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용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 단계에서는 20%지만은 전체 80%를 운영비가 차지해요. 이 운영하면서 사용하면서 8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에너지 총 소비량 가운데 40%가량이 건물에서 사용돼요. 건물에서 전기 쓰죠, 가스 쓰죠, 그죠? 물 쓰지, 그죠? 이러한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지구에 사용되는 에너지 감소에 기여하는 거죠. 건물이 다 써버리니까 나머지 분야에서 쓸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가치도 증대시켜야 되지만은 건물의 운영 비용을 얼만큼 절감시키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빌딩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 빌딩은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즉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의 조명, 공조는 이제 환기 시스템입니다. 차광, 햇볕을 가리는 거, 화재로부터 지키고 보안이라든가 뭐 서버 시스템,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합이 중요해요.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이러한 개념으로 스마트 빌딩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단순히 화석연료, 즉 석유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석탄을 떼가지고 발전해가지고, 혹은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발전한 그런 전기 외에 자연에너지, 풍력이라든가, 그죠? 지열, 땅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스마트홈을 유지해가지고 네트워크로 건물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는 이러한 개념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이런 것처럼 건설, 가전, 통신, 방송 서비스가 전부 다 융합되어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워크, 전부 다 스마트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해가지고 복지,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라이프 환경 되어 있는데, 어쨌든 첨단 어떤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 기반의 주거 환경 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각종 이런 설비용 도구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 표준화가 되어야지만이 뗐다 붙였다 자유롭게 어딜 가서라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죠? 실제 신산업 드론, 스마트 시티 이런 것이 있었다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데, 기존의 화석연료 외에 태양광을 이용할 수가 있고, 태양광 외에 풍력, 지열, 땅속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대체 에너지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사가 지금 뭐 솔라 루프라든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죠. 비행기도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띄우는 그런 그 연구나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에너지, 특히 CO2, 탄소를 엄청나게 지금 감축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면, 즉 환경 부하를 떨어뜨리면 인간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환경 부하가 올라가면 인간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면 쓸수록 삶의 질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활용품 철저히 수거 분리하고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뭐 일회용품 사용 최대한 억제하고, 그죠? 뭐 요새 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뭐 언택트 문화로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럼 택배 물량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품 재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재활용품 발생시키면 그것들 전부 다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는데 수출길도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서로 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도 환경 지킴이 역할도 해야 되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물려줘야 되는 이러한 세대고, 특별히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발생시키는 에너지 부담이 엄청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를 차지한다 했잖아요.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를 잘해야 되고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설계해야 되고, 또한 좋은 자재를 잘 사용해서 좋은 건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니까 특히 에너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3가지 특강을 내가 별도로 준비를 해서 조족조 설계회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담당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 또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면서도 또 직업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